그래도 향후의 온도가 몇 도 정도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뭐 강수량은 어느 정도 낼 것이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보니까 캐나다 밴쿠버나 이런 데도 보니까 뭐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며칠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실질적으로 적응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제 캐나다 밴쿠버가 그렇게 온도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일반 가정에는 에어컨, 소위 선풍기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사병으로 많이 이제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좀 봤는데, 이런 게 이제 적응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각 가정별로 선풍기는 준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관공서별로 어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준비해서 어떤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향후에 더 높은 온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을 것이다. 아니면 뭐 눈이 더 많이 내릴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100% 준비는 못하더라도 마음가짐 또 어느 정도 준비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실질적으로 이제 비인의 법칙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복사의 에너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8도야지 정상입니다. 푸른 별, 지구는 아주 아름다운 푸른 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영하 마이너스 18도인데 우리가 그래도 대기 중에 수증기, 그 다음에 CO2 기본적으로 대륙권에 가지고 있죠. 이 온실가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 온도가 15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사실 지구죠. 온실가스 때문에.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가 올라가니까 너무 이제 온도도 가중되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눈이 오고 그랬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그럼 다른 지역도 아프리카는 더 더워져야 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온의 변화 때문에 어떤 지역은 10도 또는 5도가 더 더워지고 그러면은 이 에너지 밸런스 때문에 한쪽이 10도가 올라가면 다른 쪽은 더 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눈이 내리고 한쪽은 폭염에 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기상의 관계를 보면은 먼저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떤 통계 자료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그걸 근거로 해서 향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기온입니다. 그 다음에 기상 같은 경우는 며칠을 보지만 기후는 향후에 10년, 20년, 100년까지 보는 게 기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익산시죠. 보시면 이제 읍면동 뭐 몇 개인지는 시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익산에 살고 있지만 너무 읍면동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모현동에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모현동도 보면은 저도 이제 가장 마음에 든 게 그 배상공원, 이게 이제 저루지 역할을 하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평상시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달리기 하고 걷고 하지만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저루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지역은 조금 잘된 지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모현동이 가장 인구수가 많죠. 근데 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또 이게 재밌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인구 변화 2011년도에는 12.9, 2020년도에는 19.9. 왜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시고 어린이들이 많을수록 이게 어떤 기후 노출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령화가 된다는 건 그만큼 취약 계층은 아니지만 취약 우려 계층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익산시 같은 경우에 뭐 거의 19.9, 아마 2021년도에는 20%가 넘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사용 현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재밌는 게 최근 5년간 자료죠. 전체 합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정용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 증가를 했고 서비스업도 증가를 했는데 산업은 이쪽만 적었지 14년도만 적었지 보시면 좀 감소 추세. 그럼 이제 이건 다시 역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익산이 어떤 산업체가 많이 입주가 안 돼서 에너지가 줄어들었든지 아니면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줄어들었든지 저는 두 가지 다 같이 보거든요. 지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도별로 계속 국가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내가 뭐 3년 이후에는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하겠다. 그런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근데 어떤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데는 역시 이런 가정, 공공도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도와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에어컨 틀고 난방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너무나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향후에 온도가 급격히 올라오고 급격히 떨어지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에너지 수요가 부족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너무나 지금 전기에 의존하고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어떤 관리가 없으면 더 의존할걸요.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현황입니다. 이제 대기, 수질.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가스, 매연, 악취 이렇게 있지만 온실가스하고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 배출 시설. 그 다음 수질 같은 경우에는 생태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우리가 이제 기후노출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지 온도에 기반한 걸로 우리가 기후노출로 보고 있지만 이제 지금은 어떤 대기 환경까지도 기후노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감도 중에 대기오염질 배출량을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신 분들이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주민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보시면은 도로 이동 오염원 이건 이제 대기 배출량입니다. 순수.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생물성 연소. 실질적으로 이 생물성 연소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 각각 특히 농업하시는 분들 충분히 컨트롤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익산시 도는 아직도 복합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익산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더 강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저희 이제 환경 쪽 하다 보면은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도농 복합은 정읍시, 김제시 그 정도 수준, 남원시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익산, 군산, 전주는 거의 도시화에 더 가깝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화가 높아질수록 다른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건강 꼭 따라가더라고요. 건강. 그 다음에 도시화가 많이 된 데는 재난재해가 실질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위주는 당연히 농업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부안은 실질적으로 그 건강보험료 인구 대비 그러니까 청구 비용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풍족하게 살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민 인식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건강이 1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그 삶의 패턴하고도 어떤 사람들의 인식도 좀 많이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말이 좀 빠르나요? 근데 자료가 지금 이제 너무 많습니다. 이건 참고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특히 이제 이런 과체류 보시면은 생산량 증가된 거, 그 다음에 감소된 거, 근데 양이 많을수록 그만큼 민감도가 높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이 작물을 기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작물이 어떤 기후변화에 영향이 미치면 그만큼 민감도가 높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재밌어가지고 역시 이제 뭐 사과, 배, 복숭아 당연히 뭐 태풍이나 어떤 뭐 어떤 기후 노출에 의해서 감소도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수박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온도가 역시 익산시도 이런 작물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악취하고도 또 많이 관련되어 있죠. 이런 농업, 가축사 변화. 그래서 보니까 역시 이제 닭은 뭐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산시 정책에 의해서 왕궁 농공단지가 이제 지금 어떤 폐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수준, 아마 이제 2021년 이후에는 더 많이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재밌는 게 이제 오리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감소 추세에 보이고, 그 다음에 한우, 한유구, 그 다음에 뭐 거위, 그 다음에 말, 특히 이제 말 같은 경우도 어떤 증가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농도, 이것도 이제 많이 아시는 분, 워낙 아마 이슈화 되다 보니까 익산시 같은 경우에가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전국 1, 2위를 달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수치를 보면 좀 떨어진 경향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기오염 그 기준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5인데 뭐 거의 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15로 강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35였죠. 이게 35로 함에도 불구하고 뭐 전부 다 초과를 한.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보시면은 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대기오염 농도 현황까지도 지금 기후노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계면하고 지금 최근에 함유할 두 개가 또 추가적으로 설치됐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 평균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대기오염 모니터링 이 장비를 설치할 때는 주거 주민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왔을 때 인구 비율로 좀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너무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옆에 하다 보니까 실제 평균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미알이나 삼계면 같은 경우에는 저 혹시 시간은 몇 시까지? 8시 한 8시. 반까지 해도 되겠네요. 예, 하여간 하는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평균값을 좀 오히려 이제 너무나 과대평가돼도 어떤 주민들의 그 심리적 문제가 좀 좋지는 않거든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보급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적응력에 해당되죠. 보시면은 뭐 지금 99.4%. 향후에 당연히 이제 수질 오염이 더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순간적인 가뭄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호우 내린 다음에 계속 또 폭염이 되면은 녹조, 식물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수질은 어떤 전문가한테 또는 일반인한테 물어봐도 향후에 수생태계라든지 수질 문제는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정수하고 각 가정으로 공급해주는, 그 다음에 하수도 보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차원 치고는 지금 뭐 90%가 좀 안 되는 건 아쉽습니다. 당연히 부영향화라든지 뭐 수질 오염 유발하죠, 하수도. 그 다음 재밌는 건 1인 1인당 흡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익산 시민도 마찬가지로 목욕 자주 하고 샤워 자주 하고 뭐 예를 들어 물 사용량이 그만큼 오히려 향후에 물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만약에 대규모 가뭄 온다든지 어떤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이것도 어떤 대란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히려 갑니다. 보시면은 좀 증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죠. 의료기관 현황. 그 다음에 이게 죄송합니다. 동일한 아니구나. 예, 이게 오타입니다. 이건 이제 의료인 수인데 보시면 이제 상근 의사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바람직한 경향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거 보면은 병원이 치과가 또 다른 것보다 좀 증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규면학 쪽하고 치과하고는 이제 크게 연관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의외로 치과 병원이 많이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규면학 쪽으로는 역시 병원 쪽이죠. 종합병원하고 병원. 보건소도 마찬가지죠. 보건소. 그 다음에 이제 익산시 기후 노출입니다. 이건 이상 기후 변화 그 보고서를 2015년부터 해서 한번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익산시가 포함이 될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2015년도에는 이쪽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장수입니다. 장수에 강수 잘 보입니까? 예. 그래서 장수에 그때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도 장수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것도 뭐 온도.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익산은 없지만 보시면은 군산에 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고창에 2018년도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극한 기후가 발생한 걸 이건 제시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익산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익산 없습니다. 아마 고창이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장수하고 순창이가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익산시 그 취약성 결과를 봐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양호하게 어떤 변화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냥 내륙 지역에 큰 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만경강이 좀 인접해 있지만 뭐 대규모 어떤 뭐 하천, 그 다음에 하천수가 익산시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럼 이제 그만큼 기후 노출이 일어났을 때 영향을 받는 지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뭐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이제 향후 예측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건데, 우선 평균 기온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단지 근무하면 내가 여기 사는데 향후에 저런다니까 이사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단지 일한 경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예측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은 먼저 어떤 경향성을 알고 그냥 준비 태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더 저감을 하자, 그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먼저 평균 기온이 가장 크게 또 증가되는 것을 보니까 금마면이더라고요. 우선 이제 익산시 그 기온 2000년대에 비해서 보시면 플러스 4.7도가 올라갑니다. 상당히 큰 거죠. 이 4.7도면은 뭐 실질적으로 거의 열대성, 지금 우리가 아열대라고 보고 있잖아요. 4.7도면 열대성으로 접어드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어떤 기후변화 대비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암면이 가장 편차가 적고요. 그 다음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여기는 보시면은 플러스죠. 플러스 41.2%. 그렇게 향후에 증가가 할 것이다. 그 다음 지역적으로 보니까 삼기면하고 우산면이 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만상면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순포면. 제가 익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음면에 좀 약합니다. 그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기온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수량 늘어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강수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고 강수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강수강도하고 강수량 많다는 거는 틀리거든요. 장마가 많게 되면은 강수량은 늘어나겠죠. 근데 돌발폭우가 오게 되면은 비 내리냐 날은 적지만 비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기후변화 쪽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돌발 홍수거든요. 순식간에 뭐 이번에도 보니까 익산시 그 중앙시장 뭐 1시간에 100mm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더 그 빈번하게 빈도수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리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도와지니까 먼저 서리일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일최저 기온이 0 이하인 날에 연중 일수. 일최저 기온이 가장 낮은 기온이 0도 이하. 그러니까 0도 이하를 한 번만 떨어지면 이거 서리일수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켈빈일수는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켈빈일수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둘이 패턴은 같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향후에 역시나 서리일수하고 켈빈일수는 감소를 합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한번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향후에 서리일수는 오산면이 가장 적게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켈빈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0.21밖에. 그러니까 0도 이하로 계속 유지된 날이 향후에 뭐 한 70년 이후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이 됐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국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걸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폭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과거에는 12.8일에서 80일까지 뭐 몇 배 증가합니까? 그 다음에 열대일수도 3.5일에서 62.2. 지금도 우리가 재작년인가 그때 열대가 아주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히나 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상위 1, 2에서 전주시에서는 또 많은 문제가 유발이 됐었죠. 단지 이제 작년만 조금 7월 달에 너무 장마가 길어서 우리가 열대야를 못 느꼈을 뿐이지 충분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대일수 마찬가지로 다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니까 폭염은 낭산면에서 또 가장 높게 나오네요. 근데 보시면은 전라북도에 비해서 20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대일수는 오산면하고 평화동이 가장 높게 예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식물 성장 기간은 일 평균 기온이 5도씨보다 높은 날이 6일 이상.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역시나 이제 온도가 높다 보니까 뭐 지금 266에서 325. 그 다음에 여름일수도 25도 이상인 날을 말하잖아요. 이것도 향후에는 거의 365일 중에 뭐 반이 여름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평화동. 왜냐면 이제 이건 왜 파란색으로 했냐면은 그래도 농업인도 많기 때문에 식물 성장 일수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파란색으로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기후변화 하나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름일수 같은 경우에는 왕성면이 또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강수강도 같은 경우는 148일에서 14.8일에서 18.9. 강수강도 단위가 정확히 지금 현재는 14.8mm/1.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14.8mm가 오는데 향후에는 18.9mm/1. 그러니까 한 번 내릴 때 더 많은 양이 온다는 거죠, 이 말은. 그 다음 호흡일수는 1.4에서 2.8로 약 딱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역적으로 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거 갖고 온 이유는 먼저 이제 건강 분야 향후에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식중독 발생률 식품 안전 위해 인자 증가. 어떤 이제 문헌을 보면은 평균 기간이 약 1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식중독 발생률은 6.3%가 증가한다. 그럼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보셨듯이 뭐 4, 5도씨가 증가하게 되면 식중독 발병률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모든 건 다 냉장고를 거쳐야지 우리가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포기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 이건 뭐 많이 겪고 있죠. 그 다음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피부암, 백내장 등 암 발생 증가율이 향후에는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매개체 발생 분포 확대로 척착성 질환 증가 및 해외 유입 매개 질환 유입 가능성이 있다. 이건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뭐 꽃뱀이라든지. 저도 가끔 가다가 어떤 나들이를 가다 보면은 보지도 못한 생물종 그 다음에 많이 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찌찌 가무시증을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그 어떤 전염병이 아니고 그렇죠. 전염병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어떤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하니까 눈에 우리가 이제 눈에 쉽게 이런 진드기 같은 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다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몇 마리가 나오는가.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라리아는 아직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현재 어떤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건 이 찰 진드기병이 쉽게 기후변화에 우리가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수치로 보면은 뭐 70 몇 명이 계속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 분야 중에 이제 이거 수치로 그냥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재적 취약계층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시면은 고령 인구 65세 이상, 그 다음에 영유아, 어린이까지도 잠재적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도 같이. 그래서 익산시 총 인구 중 2018년도 지금 통계적으로 원래 대부분 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국내 문제가 우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통계를 받아보고 싶다. 그럼 2년 전에 거밖에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2019년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온 통계 자료가 너무나 많죠. 감사합니다. 역시 마스크가 또 땀을 더 나게 합니다. 그럼 물 한 잔 먹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2년이 걸리려면은 국가통계청에서 이 자료를 확인하고 공표를 하는데 2년이 소모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첨단 시대를 걷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어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2년의 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도 취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43.6%나 됩니다. 보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이쪽 특히 이제 고령 인구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시더라고요. 영유아가 많이 감소했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이 기타인들이 사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응력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또 생산인구, 소위 말하는 생산인구죠. 어떤 돈을 벌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시행하는 사람. 근데 가면 갈수록 잠재적 취약계층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예, 독거노인 현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그냥 취약계층, 건강 취약계층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독거노인, 그다음에 저소득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으로도 이제 지금 분리를 합니다. 워낙 아까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이제 향후에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건 간염병, 지금까지 어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행성 이하산염이 순간적으로 한번 증가를 했다가 뭐 뒤에는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쯔쯔 감시증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거의 70명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00년까지는 1군, 2군, 3군 이렇게 분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아직 조사를 어떤 분리에 대한 조사는 못했는데 2021년도에는 1군의 이 병명이 다 조금씩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농작물, 호우에 의한 침수, 그 다음에 뭐 낙과, 여기 또 전문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준비한 거 그냥 뭐 간단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 붕괴 등에 의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그 다음에 지역적 계절적으로 강수 편차. 이번에도 돌발 홍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별로 비 내린 양이 다 틀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만큼 이제 지역적 편차가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봄 및 가을 재배작물의 어떤 물 부족, 심화 예상.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봄에는 역시 건조하고 가뭄이 많이 일어나고 향후에는 이 부분도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의 생산과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고, 역시 이제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재배지 불상. 그 다음 역시 이제 물, 농업용 사용량도 증가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뭐 최근에 어떤 적응 대책을 많이 보면은 한 발 앞선 뭐 농업용수 뭐 확보.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지하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지하에 물은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지하수 사용도 그렇게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리 그 육수가 있는데 왜 굳이 지하의 어떤 생태계까지 우리가 손을 대냐 이거죠. 그래서 가능한 도로가 아닌 수층으로 해서 토양에 물이 함유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빗물 받아서 어떤 빗물 저하용 시스템을 향후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하수는 지금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자연재해 취약한 비닐하수 시설수 증가. 뭐 요즘은 우리가 계절 아무 때나 뭐 어떤 과일이나 다 먹을 수 있죠. 이제 그만큼 이 비닐하우스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비닐하우스에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건 에너지겠죠. 에너지 사용량도 그만큼 농업에서도 늘어나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통해충 및 새로운 고연성 병해충 확산 우려. 네, 그 다음 뭐 이건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봤습니다. 2018년도만 숫자가 딱 비어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본 게 낭충봉화 부패병, 이게 이제 벌에 걸리는. 그래서 과거에 한참 좀 이게 뭐 전 세계에 있는 벌이 다 어떤 죽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이 병 때문에. 그 다음에 산림 생태 분야를 보면은 역시 이제 산사태, 그 다음에 뭐 병해충 똑같이, 그 다음에 이런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산림의 수목 생장 특성 변화. 올해 초에 대나무 잎이 그게 4개로 의해서 전부 다 혹시 변화된 거 유심히 보신 분 있죠? 이게 이제 순간적인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상 기상현상으로 뭐 생태결함 및 외래 및 돌발 병해충 및 확산 가능성이 상승하고, 그 다음 뭐 특히 이제 산불, 뭐 작년에도 산불 뭐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했죠. 올해 초도 마찬가지고 올해 봄에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강풍의 어떤 순간적인 강풍의 강도도 강해집니다. 그런 자기 산불의 어떤 확산도 더 가중되겠죠. 그 다음 뭐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 폭염지속에 따른 하천 녹조류 증가, 이건 수 생태계. 그 다음
이상보온으로 인한 생물 재발생 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생물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재난재해 분야도 잠깐 볼까요? 여기도 나왔다시피 최근 1일에 100mm 이상의 어떤 집중 발생 빈도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경사지 및 노후 저수지 등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보통 하수관거 또는 이제 우수관거 지금은 분리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하수관거하고 우수관거하고 혼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어떻게 역류를 안 할 수 있겠어요. 하수관거로 하수 내려오지 빗물 내려오지. 근데 지금은 이제 우수관거하고 분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보통 반경이 50mm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최근 저 어디야 소위 혁신도시 아마 그쪽도 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향후를 대비해서는 반경을 70에서 100mm까지 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중앙시장도 그런 문제겠죠. 어떤 배수로의 능력. 그 다음 홍수피해 대응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지역의 침수 위험 증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도 잠깐 한번 볼까요? 보면은 뭐 이건 큰 변화가 없고요. 연료로 인해서 이게 좀 최근에 이제 생산량 연료에 의한 그러니까 뭐 목재, 펠렛, 연료를 위한 목재가 또 갑자기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은 산불이 최근에 이렇게 한 건. 일단 학계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이건 최근 자료를 어떻게 또 구했는데 보니까 쓰레기 소각에 의해서 또 불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그 어떤 노천 소각이나 이런 건 조심을 해야 된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냥 뭐 세부 내용은 보지 말고요. 대부분 근데 언론에 나와 있는 건 바로 어떤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하고 연결된 게 실질적으로 뉴스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호우, 그 다음 뭐 태풍, 그 다음 보시면은 뭐 병충해가 또 이렇게 잠깐 나왔고요. 그 다음 강풍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강풍이 순간적으로 이제 그 220개 지자체 중에 정읍이 또 가장 높은 강풍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위를 또 차지한 걸 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강풍의 어떤 강도도 지속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 뭐 폭염, 가면 갈수록 이제 폭염에 대해서도 어떤 열사병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과거에 뭐 300, 이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300여 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다. 아마 이제 이런 게 빈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은 어떤 기후 요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나, 그 다음에 간접 영향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제가 이제 비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풀 페이퍼가 좀 필요하다면은 제가 그대로 놔두고 갈 테니까 뭐 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거 설명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죠. 그 다음 뒤에도 또 뭐 잠깐 할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취약성 평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취약성 평가 도구거든요.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쪽도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건강부분은 홍수에 의한 건강 취약성, 태풍에 의한 건강 취약성, 한파, 수인성 매개질환, 폭염, 곤충류 설치류, 미세먼지, 기타 등유물질 오존 농도 상승, 이렇게 건강이 9개의 취약성 분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재난재해도 실질적으로 더 많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한계는 7개, 그 다음 농업 같은 경우는 5개, 산림생태계는 10개, 그 다음 물관리는 4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성이라는 건
기후 노출하고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취약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적응력, 뭐 예를 들어 뭐 상하수도 강도가 전체적으로 익산시 모든 전역에 깔렸다. 그럼 적응력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해주는 인력들, 공무원들 수라든지 병원 이런 게 또 많아지면 적응력은 올라갑니다. 기후 노출하고 민감도 합의 빼기, 적응력을 뺀 게 취약성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심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용역으로도 했죠. 지금 현재 정읍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익산시도 좀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거창군, 뭐 하여간 여러 지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치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그 계산식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건데, 보시면은 그럼 익산시는 향후에 지금 현재는 역시 건강이 취약하고 산림 생태계, 재난재해, 농축산, 물관리가 이렇게 과거입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하고 2010년. 지금 현재 2020년이잖아요. 이 데이터는 아직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가동을 못 시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아직까지 2020년의 모든 데이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로 만들어낸 거고, 이건 향후의 예측 프로그램이죠. 예측. 과거의 데이터로 어떤 기후 노출을 일으키게 되니까 건강은 향후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농축산 분야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1, 2, 3, 4위에서 농축산 분야가 3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이건 이따가 한번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가 재난재해가 떨어지고 물관리가 제일 마지막 취약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제 건강 취약성 볼까요? 아까 9가지 항목 중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재는 폭염, 그 다음 미세먼지, 수인성 매개질환, 곤충 및 설치류지만 향후에는 미세먼지하고 폭염이 이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고요. 그 다음 한파 공수, 그 다음에 수인성 매개질환하고 곤충 및 설치류. 이제 보시면은 이건 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기후 노출을 이 미세먼지 쪽은 연장 뭐 일체고기온,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날의 횟수, 그러니까 향후에 미세먼지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은 예측을 했습니다. 익산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민감도는 14세, 뭐 65세 이상 인구, 아까 그 민감하다고 제가 보여드린.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 호흡기 질환, 암환자 수. 그 다음 적응력 보시면은 건강보험 적응 비율도 적응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응급의료기관 수, 재정 자립도, 지역 내 총생산까지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그냥 기업적으로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삼기면이죠? 삼기면. 향후에는 이렇게 제가 이 많은 음면 다 외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요. 잘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삼성동이네요. 그래서 향후에는 삼성동이 가장 미세먼지 쪽에 취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그냥 어떤 패턴을 보는 거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후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염, 뭐 이 지역 잘 안 보이지만 삼기면, 그 다음에 역시 삼성동. 글씨 눈이 저보다 더 좋으십니다. 운동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자만 봐도 이제 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익산 살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럼 기후 노출은 어떤 게 적용되고, 이게 그냥 단지 이해하는 데도 향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 폭염이 가중된다는데 왜 기후 노출, 뭐 이런 25도 이상인 날의 횟수가 증가되고, 그 다음 민감도 이런 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적응력이 감소하고, 그래서 이 지역이 삼성동이 향후에는 가장 취약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수도 뭐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방송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취약성, 그러면 이제 한번 읍면별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보면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향후에 가장 취약할 것 같고, 여산면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띄는 게. 그 다음 이쪽 삼기면, 뭐 낭상면, 그 다음에 이 칼라 한번 봐볼까요? 이 파란색, 이거 오존농도죠? 오존농도 같은 경우는 뭐 황등면, 그 다음에 이 녹색 보면은 폭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동, 어양동 이런 식으로 튑니다. 이게 뭐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지해입니다. 재난지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현재는 폭염, 홍수, 그 다음에 홍수, 기반시설, 폭염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 정확히 플레임이 그렇습니다. 홍수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 홍수에 의한 건축물 취약성, 이 순서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홍수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 이 향후에는 홍수.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폭설하고 홍수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조금 의아합니다. 예를 들어 뭐 홍수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폭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온도가 좀 다운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조금 이따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익산시 전반적으로 이런 패턴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적을수록 실질적으로 이제 신뢰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통계 자료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수 기반 시설은 이 변수를 이렇게 씁니다.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 공급 설비, 수질오염 방지 시설, 열 공급 설비, 그러니까 기후 노출이라든지 민감도의 숫자 어떤 변수가 많을수록 많게 예측된 건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어느 정도 그나마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차라리 그걸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재난지해 부분에서는 뭐 역시 춘포면이 토사지에 의한 기반시설이 낮을 것이다, 취약할 것이다. 그 다음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칼라가 약하니까 폭설이네요. 폭설에 대한 기반시설이 향후에는 취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뭐 토사가 나오네요. 토사에 대한 기반시설. 그래서 이것도 참고용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한 10분 동안은 그냥 한번 리뷰하는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농축산 취약성 같은 경우는 가축 생산성이 현재는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 농경지 토양 침식, 그 다음에 미래는 바로 미래도 아니죠. 2021년부터 2030년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단점이 최근에 통계 자료가 빠진 상태에서 예측이 된 거기 때문에 그 하나가 조금 어떤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에는 농경지 토양 침식, 벼생산성, 사과 생산성이 취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고요. 그 다음 가축 생산성도 뭐 한번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또 통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라면이 농경지 토양 침식이 가장 심하게 우려되고요. 그 다음에 뭐 왕국면, 뭐 건마면, 그 다음에 또 칼라가 이 칼라 한번 볼까요? 농경지 했고, 그 다음에 노란색 뭐 사과 생산성은 향후에 뭐 삼성동 뭐 이런 지역이, 신동, 왕국면도 뭐 취약하다, 이렇게 예측이 됐네요. 그 다음에 산림생태계 같은 경우는 현재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산림생산성, 미래는 역시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그 다음 병해충이 이제 순위가 뒤바뀌었네요. 그 다음 이것도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한라면이 이 칼라가 가뭄, 그 다음에 아마 이 칼라가 집중호우 같은데요. 그죠? 아니다. 이게 가뭄이고 이게 산사태, 그 다음에 이게 집중호우. 한라면이 산사태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가 취약해 보이고, 옹표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칼라가
병해충, 얘가 소나무 이렇게 이제 금마면 이렇게 예측이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관리 역시 현재 미래 모두 이건 같습니다. 수질수 생태계가 지금 익산시는 가장 취약하고 향후에도 수질수 생태계 그다음에 치수 그다음 가뭄 이수. 치수 같은 경우는 물을 관리하는 거죠. 이건 이제 주로 어떤 홍수라든지 침수 이런 데 강합니다. 이런 숫자가 높아지면 치수는 취약하게 나타나고요. 이제 이수는 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수 그러니까 물 사용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익산이. 이렇게 변수가 많을수록 이건 조금 더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수십 개의 변수를 가지고 예측이 돼야 되고 취약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보고. 수질 생태계는 뭐 어양동, 영등동, 뭐 여산면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 뭐 치수는 함라면, 웅토면 뭐 이런 지역이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총괄적으로 이게 끊겼는데 말 그대로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럼 아마 동산동이 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된 거.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향후에 뭐 10년 안에 이 지역은 살기 어려운 동네다가 아니고 예측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춘포면, 왕국면 이렇게 딱 튀는 데 보시면 뭐 여산면. 이건 현재.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미래에는 이게 왜 끊겼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삼성동, 그 다음에 튀는 게 뭐 여산면, 그 다음에 뭐 금마면, 황등면 뭐 이 정도 수준이네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좀 이게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또는 통계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경향성 오늘 뭐 공부를 했다는 걸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